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상도 함께 그려보는 김경민의 도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청취자분들께 도시에 관한 다양한 얘기들 해주신다고요. 예, 우선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박 교수님이 사이트했는 질문도 좋았고, 그리고 아마 제가 뭐 도시 관련 또는 부동산 관련 정책 리뷰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싶고요. 청취자분들 뭐 질문이 있으면 좀 답변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파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개발이나 뭐 도시계획 얘기할 때 좀 더 본질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도시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도시 경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아마 좀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도시와 부동산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imbc.com 송경제 홈페이지에 김경민의 도시 인사이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수업부터 하면 될까요? 수업은 그렇고 아까 박 교수님이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게 지금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가 서울 중심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이고 이렇게 거대한 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서울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제가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제 서울시가 약간 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2월 달에 서울시 보도 자료 나온 걸 보면은 녹지를 확보한 뭐 친환경 수직 도시 만들겠다. 뭐 그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국제 업무존 뭐 최대 용적률 1,700% 랜드마크 만든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뭘 만들겠다는데 이게 대부분 건축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축물. 그리고 뭐 공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도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좀 기능이 없는 부분들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어떤 비전과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21세기 도시라는 게 사실 서비스 도시거든요. 서비스 도시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킬러 컨텐츠가 뭐냐를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건 제 하이브도 있고. 그러면 더 들어가서 그 경제적 측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전 자체는 뭐 K 엔터테인먼트 또는 K 테너먼트 시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비슷한 도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LA 같은데 다운타운이 굉장히 황폐했었어요. 근데 1998년인가 9년에 거기에 스테이블 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스테이블 센터라고 LA 레이커스하고 LA 쪽에 있는 이제 그 운동 구단들이 이제 거기서 공연 경기도 하고 공연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전역 돌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LA에서는 거기서 해요. 스테이블 센터에서 다운타운에 있는데 근데 그게 단순히 스테이블 센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처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란 그 어떤 허브가 되면서 당연히 호텔 들어가고 리테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또 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떤 그 좀 거대한 도시 미래에 대한 기능 같은 걸 설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집어넣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고민은 좀 부족하고 뭐 국제 업무존 만든다. 그거 뭐 여의도에 다 있고요, 사실은.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업무 복합 업무 그리고 뭐 뭐라 그러더라? 뭐 지원 지구, 뭐 업무 지원 지구, 복합 업무 지구 다 오피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시의 미래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앵커가 되는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좀 서울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용산이라는 곳이 우리 이제 남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진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중요한 땅인데 이걸 너무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가는 것 같다. 소프트웨어적인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10여 년 전쯤에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었고 실제 그 당시 자초됐잖아요. 그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건가요?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2011년에 이제 그 도시개발 길을 윈타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가 이제 우선 2009년에 제가 서울로 왔고요. 한국으로 와서
당시에 이제 용산국제연무지구 개발은 뭐 31조 사업의 당군 일의 최대 사업 그 얘기 맨날 했거든요. 맨날 하죠.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하는 게 서울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록봉기 힐스 같은 것들 서울에 구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서울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동경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용산국제연무지구 얘기할 때 허드슨 야드 같은 개발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남의 걸 카피하냐고요. 우리 걸 해야 되는데.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문제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의 서부 이천동 아파트 부지를 편입시켜서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근데 약간 좀 절차적인 정당성도 약했고 더 심각한 부분은 사실은 이 미국에서 이 정도 땅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공공 쪽에서의 어떤 주체가 있어요. 예. 토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토지를 정리한 다음에 이제 민간 디벨로퍼들을 선정하는 주체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저는 그걸 공공 디벨로퍼라고 부르는데 예. 이 사람들이 건물 짓는 건 아닙니다. 청취자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토지를 깔끔하게 나누고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도시의 미래를 막 기능 같은 것들을 이제 비전을 보여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들을 부르죠. 불러서 이제 디벨로퍼들이 거기서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용산 개발 업무 관련된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 거기 공공도 들어가고 민간도 다 들어간 거예요. 예.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서로 비용을 다 높였어요. 아.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건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보는다는 게 임대료를 높이 받든지 예. 아니면은 토지를 싸게 또는 건축 비용을 싸게 해서 그걸 나중에 비싸게 팔든지인데 그 안에 건설회사, 금융회사가 들어가면은 예. 금융회사는 당연히 금융비용을 높이려고 할 것이고 건설회사는 당연히 시공비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렇겠죠. 안에서 이익 충돌이 생겨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섞어서는 안 될 이해관계자들을 섞어 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좌충우돌이 생겼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항상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디벨로퍼 그러면 마치 이걸 시행사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대규모의 어떤 부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의 디벨로퍼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제가 못 찾아본 것 같고 외국에서는 이런 거 할 때 디벨로퍼가 도대체 그런 회사인 건지 아니면 우리 가끔 세종시도 외국의 건축이나 도시 계획학자들이 이렇게 조성하는 예. 청사진을 그렸잖아요. 예. 그런 분을 모셔오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이제 도시의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시계획학자들, 예. 도시계획가, 얼번 플래너라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거대한 부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디벨로퍼죠. 예. 그거 뭐 우리는 좀 시행사라고 부르는데 예. 대표적인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시행사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디벨로퍼하고 건설 회사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설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서 디벨롭먼트 영역을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의 트럼프 코퍼레이션은 그 안에 시공은 없어요. 네. 거기는 이제 우리는 개발을 할 테니까 이렇게 개발을 할 거고 시공회사를 붙여서 시공회사한테는 건설하는 피를 주는 거죠. 사실은 네. 그게 좀 다른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창조적 혁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시대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2013년에 사실 이 용산국제연무지구가 파산했어요. 예. 그때 많은 회사들이 돈을 넣었거든요. 에쿼티를 자본을 1조를 넣었어요. 그게 날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막 이건 날라가면은 부동산 업계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2013년부터 한 2021년까지 상황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았습니다만은 네. 세 가지 산업이 흥했어요. 첫 예. 번째가 선진국형 디벨로퍼들이 나타났어요. 예. 예, 뭐 MDM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뭐 우미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디벨로퍼들이 서구형 예. 디벨로퍼들이 예.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자산 운용사가 규모가 커졌어요. 이지스 마스터 같은 회사 2010년 전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컸고 그다음 프롭테크 회사들, 그러니까 프로퍼티 테크놀로지 회사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우선 박 교수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거대한 자본을 갖춘 디벨로퍼들이 성장했다는 것. 예. 다만 이들이 글로벌에서 경쟁할 만큼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은 있느냐 그건 약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이에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2월부터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이 계획에는 교수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많은 부분들, 단순히 오피스만 잔뜩 짓고 도대체 어떤 기능을 서울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예 아예 없다니까요. 없어요. 네. 약간 제가 그 24년 2월에 발표된 그 서울시 보고 자료 보면은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서울시가 준비를 미숙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서울시가 자체 비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들한테 뭐 그림 그려오라 또는 용역 맡기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그 정도 얘기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비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워요. 네. 네. 특히 우려되는 게 바로 저는 오피스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오피스 공실률도 점점 높아지는 게 서울의 추세인데 다른 인근 지역에도 오피스가 상당히 많고 뭐 종로 쪽이나 시청 쪽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여의도 이런 쪽도 많은데 여기에 굳이 대규모 오피스를 짓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도 사이트면은 당연히 복합 그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 네. 복합 개발이라는 건 결국은 오피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들어가고 리테일 들어가고 뭐 호텔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레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 거기는 이제 용산에 그 HDC 몰이 잘 되거든요. 아이파크몰. 네. 그러면 리테일이 있어요. 예. 그 주변에 호텔도 있고요. 예. 그러면 들어가는 기능이라는 게 오피스하고 주거인데 지금 오피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여의도하고 강남은 사실 지금 오피스 공급이 미래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CBD 지역, 광화문 지역, 또 을지로 쪽에서 오피스 공급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오피스 공급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서울 전역의 오피스 마켓에서 과연 우리가 그 인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약간 좀 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영국 같은 런던 같은 경우에 영국이 오피스 디스트릭트가 있는 오피스 지구, 예. 서울만 하더라도 광화문, 여의도, 서울 있고 여기 상암도 오피스 지구죠 사실은요. 그리고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고요. 영국이 이제 1980년대에 한 5개 정도의 업무 지구가 있었어요. 이제 지금 카나리 왈프라는 데가 그때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카나리 왈프 사업을 디벨로퍼가 했는데 이 디벨로퍼가 파산해요. 네. 카나리 왈프 예. 근데 그건 시점이 잘못 들어간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영국 런던 전역에 오피스 공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상 업무지구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마켓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수요라든지 공급이 예상되는지를 보고 이거를 따라서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 전역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늘 가졌던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국가에서도 이런 시도를 논의했거나 고민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 오피스 빌딩에 대한 아주 정밀한 수요라는 건 뭐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어떨 땐 부족하고 어떨 땐 늘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빌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질 수는 없다 보니까 수급이 왔다 갔다 할 땐 있는데 그런데 이 오피스 빌딩을 지어놨던 것들 중에서 한동안 너무 어떤 지역이 공실률이 많다 그러면 그거를 주거용으로 바꿔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만 바꿔서 사람 살게 해주면 서울 시내 주택난도 좀 해결되고 이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시도가 좀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시대가 없지만은 외국은 많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랜드 유즈 컨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용도 전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그 주거로 바뀔 수가 있죠. 호텔은 딱 유닛별로 사람이 들어가서 단기간 살 수 있는 유닛이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고 오피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주거로 내치기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이제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공실이 났다 하면은 그때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 호텔로 컨버전 시킨 건 상대적으로 또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뭐랑 얘기가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PF 사태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PF 사태에서 이걸 죽이지 않고 PF를 날리지 않고 이렇게 연장시켜 준 건 굉장히 정책 실패예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 준공 담보 때문에 그렇게 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서울은 호텔이 태부적이거든요.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오피스텔, 고가 오피스텔 분양이었는데 예. 그렇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 3년 전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때 호텔 개발업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호텔을 다 바꿔버렸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게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 예. 이 주거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에 대해서 공실률에 대해서 뭐 서울시의 누구도 아니면 어떤 뭐 건설회사도 개런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처음부터 이 건물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이쪽 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부터 만약에 오피스의 공실이 많아질 경기 상황이 돌변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아주 수월하게 주거단지로 바꿀 수 있도록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버리면 국민들의 동의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정도 되는 사이즈는요. 네. 이제 단계적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코어부터 해서 오피스를 짓든지 아니면은 리테일을 좀 짓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은 주변에 이제 그 주거 단지라든지 호텔 같은 것들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코어에 오피스 들어가는 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레나나 이런 거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지금 좀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좀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국제 업무지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오피스만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거대한 착각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허드슨 야드 개발 같은 경우에도 네. 당연히 오피스 들어가고 거기 주거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거기가 굉장히 럭셔리 타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어폴더블 하우징이라고 민간 임대주택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한 회사가 릴레이티드라는 회사예요. 그게 그걸 맡아서 개발을 한 거예요. 예. 허드슨 야드도 그렇고 지금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아자부다이 힐스거든요. 예. 록봉기 힐스에서 개발한 거기는 지하철역에서 멀기 때문에 주력 상품은 오피스가 아니고 주거예요. 지금 거기에.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도 말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이지만 이건 당연히 복합 개발, 믹스 유즈 개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주택을 어느 정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주택에서도 허드슨 야드 개발처럼 어느 정도 규모의 그 어포더블 하우징, 민간 임대 아파트를 넣을 것인도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당연하고 봐요. 그렇군요. 어찌 보면 말씀 듣고 보니까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것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는 믹스드 형태가 이제 진화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걸 키워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나를 짚어주신다면 주거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아까 컨텐츠요?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얘기하냐면은 네.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K컬처 하면서 K팝 난리잖아요. 예. 그죠? 공연할 데가 없어요. 예. 외국 가서 공연해요. 예. 테일러 스위프트 우리나라 못 와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도쿄돔에서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가요. 그 정도 규모의 가수들이 공연하기 위해서는 5만 명 이상의 아레나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서울에 그게 없어요. 고척동 18,000명밖에 수용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아레나 비즈니스 앵커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호텔, 리테일 다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할 때라고 봐요. 1부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관련한 도시학 개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울 도시학의 개념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지금 단계에서 좀 필요한 게 소셜 믹스라고 봐서 예. 소셜 믹스 관련된 말씀 좀 공유했습니다. 네. 일종의 다양한 배경, 계층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는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크게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셜 믹스라는 게 이제 믹싱에 섞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소셜이라는 게 사회적인 거고, 그럼 사회적으로 이제 다양한 인종들, 미국은 워낙에 다양하니까 네. 뭐 백인, 흑인, 뭐 히스패닉 다 섞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종 구성이 아주 다양하지는 않죠. 예. 그럼 결국 소셜 믹스에서 핵심은 사실 그 소득을 좀 섞는 거예요. 예. 부자하고 뭐 중산층, 서민이 좀 뭐 골고루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같이 공유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고, 다만 이게 단순히 이런
문화 또 인구적인 구성만 섞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건물 같은 것들도 다양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요. 예. 지나치게 새로운 건물만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건물이 새 거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개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층 개토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 건물도 좀 놔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건물에 대한 믹스도 같이 고민을 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개념이 등장한 어떤 시점이 궁금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부류가 모여서 사는 게 옛날부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촌 마을에 같이 형성돼서 살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부둣가 근처에 살고, 그리고 또 귀족들은 또 귀족 나름대로, 그렇죠. 평민들은 평민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위적으로 이걸 섞어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사실 도시계획 역사하고도 좀 연결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930년대부터 그 다운타운이 아니고 교외 지역에 대한 그 도시계획적 플랜을 막 세워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만든 게 이제 네이버후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린 주거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이 약간 재미있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 살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강남을 보면은 예를 들어 역삼역에서 그 강남역까지 보면 대로잖아요. 예. 대로고 강남역 그다음에 북쪽에 논현역인가요? 논현역 동쪽에 언주역 역삼역을 보면 이게 하나의 큰 슈퍼블럭이에요. 예. 미국의 도시 교외 지역의 도시 계획도 기본적으로 거대한 길로 이렇게 격자형으로 하면서 그 거대한 길로 이렇게 감싸진 지역이 예. 완전히 슈퍼블럭화되면서 거기가 그 인구학적으로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동질한 집단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 거랑 다름없는데 네. 이게 뭐 장점도 했어요. 이 슈퍼블럭 안에 살면서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막 자라나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항상 재미있는 거는 이 초등학교를 심어놔요. 초등학교요. 예. 근데 그 컨셉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블럭 안에 네. 정중앙에 있는 게 노년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존재를 하면은 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예, 좀 말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네, 예. 이게 하여튼 이런 그 동질적인 집단을 사는 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네. 동질적인 집단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유형이 된 게 네. 그 미국에서 중심 도시 다운타운이 굉장히 황폐화지면서 거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다운타운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미국도 우리랑 똑같은 짓을 해요. 대규모로 철거를 해버리고 아파트들을 져요. 예.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 프로젝트가 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약간 환경 결정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 문화가 깨끗해지면 사람들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거대한 착각이었어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 또는 흑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피어 이펙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동료 바라보면서 같이 효과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높아지고요. 당연히 대학교도 안 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서 직장도 못 가져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우려는 의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안 좋은 사람들만 남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럼 결국은 그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고소득층 또는 중산층의 같이 소셜 믹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짜자는 방향으로
미국이 1960년대부터 바뀌어요. 네. 저도 뭐 외국에서 소셜 믹스 형태로 주거 단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들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결국 귀결점이 어느 순간인가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두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잘 사는 동네로 탈바꿈 되던 아니면 아예 실패해서 못 사는 동네로 남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소셜 믹스가 완전히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제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예. 사실 이게 디바이드 되는 게 맞아요. 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서울에서 혹시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근데 도시계획이랑 학문의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대표적인 소셜 믹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좀 해요. 아, 그래서 그 개입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적인 지원도 존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프로젝트 단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미국이 1970년대 이후에 이 프로젝트를 다 부시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냐면은 호프 6라는 미국의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와요. 그거는 저소득층 서민들도 당연히 들어가고 예. 중산층까지 들어가는 하나의 타운을 만드는 계획이에요. 예. 거기에 이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탈바꿈한 사례들은 미국에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인가 뭐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상급지 아닌 동네 이렇게 나눠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게 원래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이랬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양에 들어가서 사는 건 굉장히 큰 꿈 같은 거잖아요. 뭐 정약용 선생이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한 것들은 한양 떠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했고 저 이순신 장군도 전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근데 우리가 근대에 와서 이 소셜 믹스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전통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 때 예. 1970년대 강남을 개발을 했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럼 그때 강남을 개발했던 것들의 플랜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린 주거 이론도 들어가는데요. 예. 외형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평가받을 부분은 뭐냐면은 권위주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주거 단지부터 이 서민 주거 단지까지 다 고민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뭐 한양 아파트는 고소득 단지 맞죠. 근데 네. 거기서도 30평도 있고 20평도 있어요. 예.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테란로 근처에 지금은 바뀌었으면 옛날 개나리 아파트라는 데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영동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재개발돼서 없습니다만은 개나리 아파트도 20평부터 63평까지 있었고 영동 아파트는 연탄대단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개포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는 다 서민 아파트예요. 예. 대부분이. 그리고 잠실에 있는 지금 엘리트가 과거에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5층짜리 서민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우리가 소셜 믹스 차원에서 서민부터 부자까지 살 수 있는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뭐 집값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개토화돼 버렸어요. 부유층, 어퍼 미들 클래스 타운으로,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타운으로. 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 소방관, 예. 군인, 선생님. 미국은 선생님 월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 이분들도 뭐 부자 동네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들 예. 월급은 작으니까요.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소셜 믹스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마 공공에서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공공에서 지은 LH 아파트나 SH 아파트는 제가 봤던 시대적 소명이 다 했어요. 사실 SH나 LH 아파트 같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고 네. 그게 미국에서 1970년 이후에 많이 부서졌어요. 네. 그거를 보시고 사실 소셜 믹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강남 한복판에 SH, LH 브랜드 넣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대단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발상 전환을 해야 돼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그 80-20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용적률이나 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으면은 100층을 진다고 했을 때 네. 100가구, 80가구까지는 당신이 디벨로퍼 알아서 마켓 웨이 시장가를 알아서 받아. 예. 근데 20은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폴더블 하우징을 줘야 돼. 예. 그렇게 돼요. 80, 20.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거에 대해서 그 일정한 포션 자체는 그 공공이 임대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민간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요. 저 중동 지역에 출장을 가보니까 두바이 같은 경우 이마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도시 개발을 하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표현이 제일 적합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국가가 땅 장사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는 어느 지역에 제가 여기에 큰 도시를 만들 겁니다. 계획을 하고 실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돈도 있고 제도도 있고요. 그걸 개발을 하기 전에 뭘 하느냐. 인접 지역의 땅도 미리 다 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개발되면 결국 인접지가 지가가 오를 거니까 그것까지 미리 다 사놓고 그래서 여기 개발할 때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절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주고요. 그래서 얘네가 입주가 되면 그 근처 땅값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또 국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을 충원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2의 강남을 강남보다 좀 밑에 조성한다고 하면 그걸 국가가 계획을 갖기 전에 인접 부지까지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에게 이런 계획도 안 알려주고 하다 보면 또 우리는 피케팅해서 너무 저가로 팔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도시를 확장시켜야 될지 걱정이 근데 많습니다. 우선은 그 중동에서 그 전략 되게 좋은 거고요. 네. 사실은 신도시가 만들면은 신도시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예. 신도시 주변 지역을 땅을 공공이 사놔야 돼요. 예. 그걸 우리가 랜드 뱅킹이라고 하거든요. 랜드 뱅킹.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걸 본 게 사실 분당이에요. 분당이 굉장히 성공적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정말 잘하는 나라예요. 네. 분당 굉장히 성공적으로 신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수지 쪽이 난개발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좀 지혜로운 뭐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분당 인근이 성장하면서 주변을 확장될 거기 때문에 인근을 수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분당 개발할 때 수용비를 굉장히 적정하게 줬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강제 수용한다고 했을 때 막 국가가 토지를 막 뺏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국가가 미리 수용하는 작업을 미리 좀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용산 같은 경우를 용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SK 하이닉스를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받아들일 테니 이쪽으로 와라. 유치전에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실 어떻게 됐냐면 SK 하이닉스가 삽 하나 못 든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우리가 너무 저가로 땅을 양도한 것 같다.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어도 저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지라 제가 그걸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국민들이 국가가 분명 뭔가 어떻게 보면 국가가 땅 투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개발시켜 놓고 이 땅값이 뭐 5배, 10배씩 오를 거 알고 미리 나한테 싸게 사갔는데 이런 것들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래의 이익을 쉐어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일정 부분 해주되 네. 뭐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토지와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거예요. 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에 다른 줄 수는 없죠. 조인트 벤처로 투자자로 들어가는 예. 거니까 일정 부분에서 미리 주고 다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평가해서 그만큼 지분화 시켜준다든지 하면은 예. 이 땅값이 올라왔을 때 그 투자자이자 했던 그 주민분들도 충분히 미래의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도의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공공 디벨로퍼도 존재를 하고 땅을 쪼갠다고 했을 때 그 쪼갠 땅에 대해서 누군가는 디벨로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디벨로퍼에 대해서
어떤 조인트 벤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스트럭처를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소셜 믹스 얘기하다가 왜 드렸냐 하면 이렇게 어떤 지역을 국가가 개발하고 나면 거기 땅값이 엄청 오르고 임대료도 엄청 오르니 당연히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가는데 근데 바깥으로 또 바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 이미 아까 수지 사례 말씀 주신 것처럼 난개발 이루어지고 흔히 말해서 알박기 같은 거 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도 벌써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 아주 멀리 가서 출퇴근을 2시간씩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인접 지역에 소셜 믹스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배후지를 국가가 미리 확보해 놓으면 그래도 근접지에서 출퇴근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지 저는 감이 없어요, 진짜. 아예 저기 싱가포르가 홍콩처럼 뭐 공공 그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그냥 그걸 확고히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토지 공개념을 이제 좀 더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할 부분은 네. 그 출생률이 이제 0.6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이 어마어마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인근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주 근접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 그러면은 교외 지역이라고들 어느 정도의 그 고층화 같은 것들을 통하면은 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그런 것 때문에 용적률 높이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요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국제적으로 멀티 제네레이션 시대다 해서 정말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X세대, Y세대, MG 그다음에 알파 세대까지 동시대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같이 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을 가지고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계층들은 어떻게 섞여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고령화 이슈에 대해 되게 중요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시도했던 그 주거 유형이 뭐냐면은 네. 노인들만 있는 도시가 아닌 거예요. 노인들만 있는 타운이죠.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신에 그들의 주거비를 굉장히 낮춰준다고 했을 네. 때 들어가 살게 하면서 이 다양한 세대가 특히 이 젊은 세대하고 노년 세대가 섞여서 살면서 예. 노년 세대도 약간 어떤 정신적인 문제점에 그런 치유받을 수가 있었을 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생활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하면서 서로 약간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바탕으로 지금 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를 섞는 노력이 사실은 소셜 믹스랑 연결이 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특히 소득 차원에서 예. MZ 세대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가난한 세대거든요. 미래도 사실 그 직업이 앞으로 점점 더 그 정규직이 좀 없어지는 추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미래의 직업이라는 예. 것이. 그렇다고 했을 때 이 MZ 세대가 만약에 소득 측면으로 봤을 때 도시에서 떨어져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의 소셜 믹스라는 거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소득의 믹스이자 사실은 이 세대의 믹스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교수님 영상들 전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봤던 건데 이게 되게 신선해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요즘은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 기능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쿨디삭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예. 뭐예요? 그러니까 컬디삭이라는 거는 이 교외 지역에서 디자인할 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대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다른 골목이 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그 골목이 끝이 막힌 데예요. 예. 컬디삭은.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골목이 막다르기 때문에 이 골목이 있는 쪽 집은 네. 사람 그 커뮤니티가 뭉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컬디삭 개념은 사실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교외 지역에서 보면은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 컬디삭에서 애들 야구하고 뭐 그런 게 대부분 컬디삭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예. 이게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왜 그렇게 커뮤니티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선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통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게 막혔기 때문에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다고 했을 때 컬디삭을 통해서 못 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대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 블록 안에서는 컬디삭이 있는 데는 통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 측면에서 안전하고 네. 그렇게 되면 보행이 더 많아지면서 커뮤니티 기능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슈퍼블록 체제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모든 이면도로의 길들이 대로랑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부가 끊겼다고 하면은 예. 우리는 차가 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막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렇군요. 차가 못 다니게 막히니까 도보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가 일어난다. 예. 사실 이 도시라는 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의 정취라든가 문화가 달라진다는 걸 저는 그 영상 설명해 주신 걸 보고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앞으로도 매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것들 또 알려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교수님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시내 곳곳에 막다른 골목들 많이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